저는 이수진입니다. 52살이죠. 1년 전 남편을 잃고 나서 간병인 일을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걱정은 아들 도연이었어요. 29살인 도연이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받으면 다시 볼 수 있다고 했지만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되었죠. 남편의 보험금으로 당장 생활은 할 수 있었지만 수술비까지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일을 시작한 거였어요.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다른 간병인들보다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봐야 했고 몸도 마음도 힘들었죠. 그러던 중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간병인 소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진 씨, 정말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는데 관심 있으세요? 강남에 있는 대저택이고요. 환자분이 재벌 회장님이세요. 급여도 다른 곳보다 2배는 더 나올 거예요. 솔직히 망설여졌습니다. 재벌가라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이런 조건의 일을 구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강남 청담동에 있는 저택은 정말 웅장했어요. 3층짜리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마치 유럽의 궁전 같았습니다. 넓은 정원에는 분수까지 있었죠. 저 같은 서민이 들어가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현관에서 저를 맞이한 건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집 며느리 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시아버님을 돌봐주실 간병인 분이시죠? 서연 씨는 정말 우아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완벽한 화장, 그리고 따뜻한 미소까지. 재벌가 며느리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급히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긴장돼서 목소리가 떨렸죠. 집안은 더욱 화려했어요. 하얀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고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유명한 화가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요. 제가 살던 작은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도 처음 시집 왔을 때 정말 놀랐어요. 서연 씨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친근해 보였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웅장했습니다. 고급 원목으로 만들어진 난간과 부드러운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오르니 복도 끝에 큰 방이 보였어요. 여기가 시아버님 방입니다. 서연 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중앙에는 큰 침대가 있었고 그 위에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신 지 한 달째예요. 의식이 없으셔서 이렇게. 서연 씨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침대 위에 노인을 보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아버지. 그 얼굴이 제 기억 속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코 모양, 이마의 주름, 심지어 잠든 표정까지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갑자기 얼굴이 하얘지셨는데 서연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처음이라 좀 긴장돼서요. 저는 겨우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닮았을 뿐이야. 저는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갑자기 손을 치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수진 씨, 저희 시아버님이랑 정말 많이 닮으셨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누군가 닮았다 싶었는데 바로 시아버님이었네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또다시 빨라졌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보면 진짜 딸이라고 할 것 같아요. 서연 씨는 순진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이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어색하게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어요. 서연 씨는 저를 침대 옆으로 안내했습니다. 시아버님이 의식이 없으셔서
수액과 비위관으로 영양을 공급하고 있어요. 이 파란 관이 비위관이고요. 저는 전문 간병인답게 장비들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회장님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서연 씨가 특별한 수액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특별한 영양 수액이에요. 꼭 12시간마다 이걸로 교체해 주세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 의아했어요. 일반 수액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때 현관 쪽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나왔어.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이 집의 아들인 민호 씨였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간병인 분이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민호 씨는 저를 보자마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저는 얼른 일어나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아버지 일로 고생 많이 끼쳐드릴 텐데 정말 잘 부탁드려요. 민호 씨의 말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 씨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여보,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수진 씨, 시아버님하고 너무 닮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저를 자세히 바라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딸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부부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저에게는 그 말들이 가슴을 파고드는 화살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회장님을 돌보면서 계속 그분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볼수록 어린 시절 기억 속 아버지와 닮아 보였어요. 특히 코 모양과 턱선이 정말 똑같았거든요. 어린 시절 일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5살 때 큰 화재를 겪었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아버지가 연기를 뚫고 들어와서 저를 구해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기둥에 아버지의 왼쪽 다리가 깔렸고 뜨거운 불길이 그 부위를 핥고 지나갔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왼쪽 다리에 큰 화상 흉터가 생겼어요. 어린 제가 봐도 무서울 정도로 깊고 넓은 흉터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일 때문에 멀리 가셨다고만 했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뒤로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를 찾으려 노력했지만 결국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회장님이 정말 그 아버지일까요?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었습니다. 저는 기저귀 교체를 위해 회장님의 바지를 조심스럽게 벗기며 시선을 점점 드러나는 왼쪽 다리로 향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제 눈이 커졌습니다. 있었어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상처는 누구나 생길 수 있으니 유전자 검사처럼 더 명백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호 씨와 서연 씨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진 씨, 어제 저희 이야기 기억하시죠? 시아버님과 정말 많이 닮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혹시 민호 씨가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시아버님과 혈연관계의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말 너무 닮아서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려던 것을 그들이 먼저 꺼낸 거였어요. 사실은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을 보니 정말 닮은 것 같아서 서연 씨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DNA 검사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원하고 있었거든요. 네. 저희 회사와 연계된 병원이 있어요. 그곳에서 하면 비밀 보장은 물론이고 빠르게 결과도 나올 거예요. 민호 씨가 설명했습니다. 정말 좋겠어요. 만약 결과가 맞다면 저희도 가족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서연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아했어요. 보통은 재산 때문에라도 반대할 법한데
이렇게 환영해주다니. 하지만 그때는 단순히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민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수진 씨, 결과가 나왔어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어요.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가정부 김순자 씨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순자 씨는 60대 여성으로 이 집에서 20년간 일해온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별로 없으셨는데 그날은 특히 표정이 굳어 보였어요. 민호 씨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꺼내더니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수진 씨, 민호 씨의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제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럴 리가.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닮았는데.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친부 관계가 아니라고 나왔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는 이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호 씨가 결과지를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볼 수 없었거든요.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절망감이 밀물처럼 밀려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2년을 살면서 이렇게 창피하고 절망적인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남의 집에 와서 아버지라고 우기고 그때 서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수진 씨, 그만 우세요. 정말 괜찮아요. 서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정말 많이 닮으셨거든요. 민호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부부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이런 좋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니 정말 감사해요.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님을 잘 부탁드려요. 그게 수진 씨가 해줄 일이에요. 서연 씨가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회장님을 돌보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DNA 검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지만 이 집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에 감동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착각을 했나 봅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 돌봐드릴게요. 저는 회장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가정부 순자 씨가 자꾸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특별한 수액 이야기도 계속 신경 쓰였어요. 민호 씨와 서연 씨가 하루에도 몇 번씩 꼭 12시간마다 교체하세요라고 강조했거든요. 다른 환자들을 돌볼 때는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회장님을 돌봤어요. 혈압 체크, 수액 교체, 체위 변경까지 모든 걸 정확히 했습니다. 간호사 경력이 있어서 다른 간병인들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회장님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뇌출혈 환자치고는 회복이 너무 더딘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순자 씨의 행동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거의 없으시던 분인데 자꾸 제 주변을 맴도시더라고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망설이시는 모습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회장님의 수액을 교체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똑똑. 어디선가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거기 누구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저는 방문을 살짝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복도는 조용했고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소리가 났는데. 제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발밑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주워들었어요.
손글씨로 급하게 쓴 듯한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내일 사모님이 오후 3시에 잠깐 나가십니다. 그때 뒷마당 빨래 너는 곳으로 오세요. 이 집에는 무서운 비밀이 있습니다. 제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누가 이런 쪽지를 준 걸까요? 그리고 무서운 비밀이라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창문 너머로 서연 씨가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핸드백을 든 서연 씨가 점점 작아져 갔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어젯밤 받았던 그 쪽지가 바스락거렸어요. 뒷문을 열자 따뜻한 가을 햇살이 얼굴을 비쳤습니다. 뒷마당은 생각보다 넓었고 한쪽에는 빨래줄이 길게 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순자 씨가 하얀 이불을 널고 있었습니다. 어제 쪽지를 준 분이 순자 씨였구나. 저는 당황해서 멈칫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순자 씨는 이불에서 잠시 손을 떼더니 저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리 와서 도와달라는 뜻이 분명했어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순자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빨래 너는 것 좀 도와드릴게요. 순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집 모든 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어요. 회장님이 계시는 방, 수진 씨가 계시는 방, 지금 이 뒷마당까지 모든 곳에요. 순간 제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저를 보지 마시고 계속 자연스럽게 빨래를 넣으세요. 절대 길게 대화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됩니다. 순자 씨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손으로 빨래를 정리하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습니다. 순자 씨가 침대볼을 털면서 더욱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수진 씨가 회장님에게 주는 수액,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제 손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며느리와 아드님은 회장님께서 빨리 돌아가시길 원해요. 그래서 그 독수액을 넣기 위해 간병인을 고용한 겁니다. 순자 씨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만약 그게 독이라는 사실이 들킨다면 수진 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거예요. 제 얼굴이 하얘졌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제 얘기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어요. 순자 씨가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그 수액 들고 경찰서 갈 생각 같은 건 하지 마세요. 제가 놀란 눈으로 순자 씨를 바라보려 했지만 순자 씨가 재빨리 눈짓으로 제지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집엔 감시 카메라가 모든 곳에 설치되어 있고 아드님은 경찰, 검찰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이 깊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간 수진 씨 목숨도 위험합니다. 순자 씨가 곁눈질로 저를 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유일하게 감시 카메라가 없는 곳은 단 하나, 며느리와 아드님이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그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밟고 천장 환풍기를 열면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증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순자 씨가 잠시 주위를 살펴보더니 더욱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 의심하는 게 있어요. 그 DNA 검사 말이에요. 순자 씨의 말에 저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장님이 빨리 돌아가시길 원하고 있어요. 재산을 독차지하려고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 다른 자식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싫어하겠죠. 제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그 DNA 검사 결과도 가짜일 확률이 높아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희망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미리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확보해 두세요. 그리고 집을 나갈 기회가 생기면 그때 꼭 DNA 검사를 다시 해보세요. 저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순자 씨는 눈빛으로 그 감사를 받아주셨어요. 뒷마당에서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서연 씨가 없는 지금이 증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 씨와 서연 씨의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실 안으로 들어가니 한쪽에 화장실 문이 보였어요.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작지만 깨끗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천장에 환풍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변기 위에 올라가서 떨리는 손으로 환풍기 덮개를 열었어요. 환풍기 안쪽을 더듬어 보니 비닐 포장된 꾸러미가 만져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어요. 꾸러미를 열어보니 작은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켰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시아버님 수액 얼마나 더 필요해? 민호 씨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달 정도면 증거 없이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 조금만 더 기다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서 옆에 있는 사진을 봤어요. 서연 씨가 수액에 뭔가를 넣고 있는 모습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독이 든 수액으로 회장님을 죽이고 있었구나. 저는 벌벌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를 이용해서 살인을 저지르려는 그들에 대한 분노, 그리고 제 자신의 무지에 대한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서연 씨의 목소리였어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벌써 돌아왔다니. 저는 급히 증거들을 다시 비닐 포장에 넣어 환풍기 안에 숨겼어요. 변기에서 내려오려는데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간신히 바닥에 내려섰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서 비틀거렸어요. 서연 씨가 침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누가 있나? 서연 씨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저는 급히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서연 씨와 마주쳤습니다. 서연 씨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목구멍이 바짝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대답을 해야 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화장실이 물이 안 내려가서 급해서 여기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급하게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면서도 제 목소리가 너무 부자연스럽다는 걸 느꼈어요. 서연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다는 듯한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그랬군요. 서연 씨의 말투가 확연히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등골이 서늘해졌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서연 씨는 벌벌 떨고 있는 저를 무시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옥 같았어요. 서연 씨는 화장실 안을 마치 수사관처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환풍기는 보지 마. 저는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어요. 만약 서연 씨가 천장을 올려다보고 환풍기를 확인한다면, 그곳에 숨겨진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상상만으로도 온몸이 오싹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지만 저에게는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드디어 서연 씨가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석연치 않았어요. 서연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습니다. 근데 왜 땀을 그렇게 흘리세요? 서연 씨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저는 또다시 당황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속이 안 좋아서요. 소화가 잘 안 되고. 저는 한 손으로 배를 살짝 누르며 말했어요. 서연 씨는 잠시 저를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거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군요. 제가 화장실을 써야 해서요. 나가주시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마치 도망치듯 급히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그날 밤부터 서연 씨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는 사라졌고 저를 볼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진 씨, 요즘 몸이 안 좋으신가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하지만 그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경계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순자 씨가 알려준 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제가 매일 회장님께 놓는 수액에 독이 들어있다니.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살인에 가담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혹시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기회를 봐서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몇 가닥 뽑아서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언젠가 진짜 DNA 검사를 해보려고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민호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민호 씨를 따라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서연 씨도 함께 있었어요. 앉으세요. 민호 씨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민호 씨와 서연 씨는 그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간병을 그만해 주셨으면 합니다. 민호 씨의 첫마디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네? 갑자기 왜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지만 민호 씨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들었어요. 며칠 전 저희 화장실을 사용했다고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달라고. 저는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렇게 약속을 어겨버리면 저희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저와 아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서연 씨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말해보려 했지만 민호 씨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민호 씨는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짐 정리하시고 나가주세요. 급여는 오늘까지 계산해서 현금으로 드릴게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어벙벙한 상태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 짐을 다 챙긴 저는 잠시 회장님 방 앞에서 멈춰 섰어요.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서연 씨의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현관문을 향해 걸어갈 때 주방에서 순자 씨가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저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눈빛으로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럼 저는 작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지막 희망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저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구겨진 몇 장의 지폐와 함께 작은 하얀 봉투가 만져졌어요. 어제 몰래 뽑아둔 회장님의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그래, 아직 희망이 있어. 제 마음에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결심을 굳히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시내 종합병원에 도착한 저는 진단검사의학과를 찾아갔어요. DNA 친자 검사를 의뢰하고 싶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봉투에서 회장님의 머리카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구강세포도 채취했어요. 최대한 빠르게 결과 부탁드립니다. 저는 접수증을 받아들고 병원을 나섰어요. 병원에서 나온 저는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이제 갈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아들 도연이가 있는 시골 친척집.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제 아픈 삶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와 도연이는 단둘이 남겨졌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도연이마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시력을 잃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밝은 미래를 꿈꾸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시각장애인이 된 거였습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하면 나아진다고 했지만 각막 기증자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였어요. 수술 때까지 도연이 병원비로만 나가는 비용이 매달 200만 원. 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찼습니다. 결국 저는 집을 팔고
보험금을 모두 쏟아부었어요. 그리고 평소 저를 잘 챙겨주던 시아버지 형님 댁에서 도연이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버스가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요. 시골 마을의 작은 단층 집에 도착했을 때 도연이가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갑자기? 도연이가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어요. 29살의 도연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손을 앞으로 내미며 걷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는 아들의 품에서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아, 엄마가 일자리를 잃었어. 제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도연이는 어머니보다 오히려 더 침착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시아버지 형님과 형수님이 나오셨어요. 수진아, 웬일이야? 형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독살 시도나 DNA 검사 이야기는 빼고 단순히 계약 위반으로 해고됐다고만 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내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도연이도 너도 우리가 끝까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 형님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정말 제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분이 지금 독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면 제가 나서야 했어요. 이틀 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 씨죠? 대한종합병원 진단검사의학과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네, 바로 가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 도착한 저는 접수 창구에서 제 이름을 말했어요. 이수진입니다. DNA 검사 결과 받으러 왔어요. 직원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결과지를 꺼냈어요. 복잡한 숫자들과 용어들이 적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굵은 글씨로 써 있었습니다. 침부 확률 99%. 제 눈이 커졌어요. 결과지를 다시 한번,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결과지를 가슴에 꽉 안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바람보다 더 차갑고 복잡했습니다.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났지만 지금 의식불명 상태로 죽음의 문턱에서 헤매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손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아버지를 구하지? 순간 제 머릿속에 순자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겨둔 독수액이 생각났어요. 그래, 해보자. 저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제가 접수대에서 말했어요. 어떤 사건인가요? 살인 미수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증거가 있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한 상담실에서 그동안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 씨가 알려준 독수액 이야기, 환풍기에 숨겨진 증거들,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독살에 가담했다는 사실까지.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증거는 그 집 화장실 환풍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독수액을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재벌가라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그때 저는 한 가지 계획을 떠올렸어요. 제가 다시 그 집에 가겠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을 녹음하는 거죠. 형사가 신중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요? 저에게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제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형사는 처음에는 위험하다며 반대했지만 결국 제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상대가 조직폭력배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은 녹음기를 5단에 숨기고 경찰과의 연락체계도 확인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에 저는 익숙한 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저택에 울려 퍼졌어요. 잠시 후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연 순자 씨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진 씨. 순자 씨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습니다. 순자 씨, 지금 당장 민호 씨와 서연 씨를 보고 싶어요. 집에 있죠? 순자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를 돌아봤어요. 거실에서 저녁 식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순자 씨가 문을 활짝 열어주며 걱정스럽게 속삭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작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서는 민호 씨와 서연 씨가 저녁 식사 중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제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 계약건 정말 힘들었어. 민호 씨가 불평하며 말하다가 거실 입구에 서 있는 저를 보았어요. 젓가락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밥알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서연 씨도 민호 씨의 시선을 따라 돌아보더니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수진 씨, 민호 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무슨 일로 다시 오신 거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거실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회장님은 어떠세요? 제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호 씨와 서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서연 씨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민호 씨와 서연 씨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당신들 DNA 결과 조작했지? 제 첫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내가 다시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회장님은 제 아버지로 밝혀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연 씨의 표정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의 친근하고 따뜻한 며느리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당황했던 표정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 민호 씨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어요. 존댓말에서 반말로 그리고 완전히 다른 톤으로 바뀌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안의 가족이 될 수 없어. 너같이 천박한 게 어디서 이 집에 들어와서 딸 행세하려고. DNA 결과 조작. 그래, 내가 했다. 그런 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민호 씨는 저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소름 끼치는 눈을 하고 작게 속삭였어요. 그리고 있잖아. 사람 하나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야. 저는 민호 씨의 협박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이 DNA 결과 하나 가지고 여길 찾아왔다고 생각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우리 아버지 죽이려고 했지. 그 수액 안에 독이 들어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민호 씨와 서연 씨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왜 이래? 미쳤어? 서연 씨가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쳤냐고? 아니, 너희가 미친 거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한테는 증거도 있어. 내가 그날 왜 너희 화장실에 들어갔는지 알아? 거기 천장 안에 너희가 우리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다는 증거를 다 봤거든. 민호 씨와 서연 씨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거짓말. 서연 씨가 소리쳤습니다. 민호 씨가 급히 순자 씨를 보며 소리쳤어요. 순자 씨, 지금 당장 가서 확인해. 순자 씨가 마지못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몇 분 후 순자 씨가 비닐 포장된 꾸러미를 들고 내려왔어요. 민호 씨와 서연 씨가 그 꾸러미를 보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씨가 저를 붙잡으며 소리쳤어요. 너 지금 이 사실 누구한테 얘기했어? 경찰한테 얘기했어?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나가서 말하려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지. 제 말을 들은 민호 씨는 잠시 멈춰 서 있더니 갑자기 작게 웃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웃음이었지만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침내 민호 씨는 머리를 뒤로 젖히며 미친 듯이 웃어댔어요. 그 웃음소리가 거실 전체에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미친년이. 민호 씨의 웃음이 갑자기 멈췄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온지 알아? 민호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무서운 기운이 흘렀어요. 방해가 되는 놈들 하나둘씩 다 정리해가며 올라왔어. 민호 씨가 천천히 저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민호 씨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음산하게 웃었어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 민호 씨가 전화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삐삐. 신호음이 울리고 곧 상대방이 받았어요. 나야. 너희 두목 어디 있어? 바꿔봐. 잠시 기다리는 동안 민호 씨는 저를 노려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나 민호다. 전화 너머로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람 좀 처리해야겠다. 여자인데 지금 우리 집에 있어. 우리 집 알지? 민호 씨가 저를 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증거 없이 깔끔하게 처리해줘. 30분 안에 올 수 있지? 전화를 끊는 민호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 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여전히 소파에 똑바로 앉아서 민호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민호 씨가 저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래, 언제까지 내가 그렇게 기고만장할지 보자. 이따가 죽을 때 살려달라거나 하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호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자식,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해. 민호 씨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어요. 끝까지. 민호 씨가 저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어요. 민호 씨는 바닥에 쓰러진 저를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몸을 웅크리며 맞고 있었지만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눈빛을 유지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 현관 벨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민호 씨가 폭행을 멈추고 벨소리를 들었습니다. 벌써 왔나? 민호 씨가 거실벽에 걸린 인터폰으로 다가가 버튼을 눌렀어요. 모니터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빨리 왔네. 역시 건달들이 일 처리는 빨라. 민호 씨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곧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잘 가라, 수진아. 민호 씨가 바닥에 쓰러진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거실 입구에 3명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맨 앞에 남자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박민호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민호 씨의 얼굴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들어온 사람들은 조직폭력배가 아니라 경찰이었어요. 이게 무슨... 민호 씨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서연 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통화 중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숫자 112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가 아픈 배를 부여잡고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잘 가라, 이 자식아. 민호 씨와 서연 씨는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완전히 함정에 빠진 것을. 수갑이 채워진 민호 씨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너희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서 끝날 것 같아? 하지만 경찰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민호 씨와 서연 씨가 수갑을 찬 채로 끌려가는 모습을 저는 한동안 현관에 서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순자 씨가 소파에 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끝난 건가요? 순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제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했습니다. 오늘 이런 무서운 일에 휘말리게 해서. 순자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순자 씨가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딸을 만나야 할 텐데요. 그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요. 저는 순자 씨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독수액 투여가 중단되자 아버지의 상태가 급속도로 나아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평소처럼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 제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감격해서 소리쳤어요.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순자 씨. 제 부르는 소리에 순자 씨가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만 뜨고 있을 뿐 다른 반응은 보이지 않았어요. 말도 하지 못했고 몸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며칠이 더 지나자 회장님에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장만 바라보던 아버지가 이제는 고개를 조금씩 돌려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여기 봐주세요. 제가 아버지 앞에서 손을 흔들자 아버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 봐주시는 거죠? 제가 보이시죠?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듯 입술을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제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그로부터 또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무언가 말하려고 했어요. 이번에는 입술이 더 분명하게 움직였습니다. 안녕.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어요. 아버지. 제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그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아버지, 저를 알아보셨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가 딸 얼굴을 왜 몰라보겠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매우 작았지만 저에게는 천둥 소리보다 크게 들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아버지와 딸이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버지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제 만났으니까 됐어요. 저는 그동안의 모든 한과 그리움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순자 씨도 멀리서 이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몸은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고 휠체어를 타고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아버지가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42년 전 일을 이야기해야겠구나.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조용히 들었어요. 그때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었다. 거기에 빚이 생겼고 사채까지 손을 댔어. 어느 순간 조폭들이 찾아와서 너를 두고 협박을 하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돈을 주지 않으면 너를 해치겠다고. 아빠는 어쩔 수 없었다. 저도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너를 보육원에 잠시 맡겨놓고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이 못난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다 이해해요. 오히려 아버지가 많이 힘드셨죠?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내 아들은 어떻게 됐니? 회장님이 물어보셨어요. 저는 도연히 이야기를 했어요. 시각장애가 된 것, 각막 이식 수술이 필요한 것, 그리고 지금 시골에서 지내고 있다는 것까지. 내 손자를 어서 데려와야겠구나. 우리 같이 살자. 아버지.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편 민호 씨와 서연 씨의 재판이 진행되었어요. 순자 씨가 모아둔 증거들과 제가 녹음한 자백 내용 때문에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민호 씨는 25년, 서연 씨는 1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수갑을 찬 채로 법정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와 아버지는 도연이를 데리러 시골로 갔어요. 할아버지, 정말 할아버지이신가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계신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우리 손자 도연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할아버지, 손 좀 잡아도 될까요? 물론이지. 따뜻해요. 도연이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얼굴도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아버지가 도연이의 손을 잡아 자신의 얼굴에 갖다 대셨어요. 도연이가 할아버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만지기 시작했어요. 이마, 눈썹, 코, 손끝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려가며 기억하려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도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느껴져요. 누구보다 따뜻하고 강인하고 멋진 분이시라는 걸요. 아버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 저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아, 회장님이 손자를 꽉 안으며 울먹이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찾았구나. 미안해. 그렇게 저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큰 걱정이 있었어요. 도연이의 각막이식 수술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각막 기증자를 찾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밤 아버지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수진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아버지가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진지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람은 말이야, 자기가 세상을 떠날 시기를 정확하게 안다. 나는 알아.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제가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 했지만 회장님이 제 손을 잡아 다시 앉히셨어요.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 그동안 억지로 버텨온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죽기 전까지 도연이 각막 기증자를 찾지 못한다면 내 각막을 도연이에게 넘겨주거라. 순간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사실 그동안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내 각막이 기증에 적합한지 여러 검사를 받아왔다. 다행히 나이에 비해 각막은 아주 좋다고 해.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없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수진아, 울지 마라. 아버지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야.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동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미안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떠난 게 아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아버지를 꽉 안았어요. 다 이해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그로부터 몇 개월 후 아버지는 정말 거짓말처럼 세상을 떠나셨어요. 조용한 아침에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각막이식 수술이 즉시 준비되었어요. 최고의 의료진이 동원되었고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붕대를 풀 날이 왔어요. 도연 씨, 천천히 눈을 떠보세요. 의사의 말에 따라 도연이가 조심스럽게 눈을 떴어요. 어머니, 도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얼굴이 보여요. 제가 아들을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들, 정말 보이니? 네, 보여요. 도연이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저 부탁이 있어요. 도연이가 울먹이며 저에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말해봐. 다 들어줄게. 할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아버지와 도연이가 함께 찍었던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도연이는 그 사진을 하나하나 천천히 살펴보며 말했어요. 역시 제 말이 맞았네요. 너무 멋지시고 따뜻하고 강인해 보이세요. 그 말을 끝으로 도연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눈으로 어머니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몇 년이 흘러 도연이가 30대가 되었을 때 회사 이사로 취임하게 됐어요. 대회의실에는 모든 임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도연이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은혜 덕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의미를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임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회사를 더욱 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취임식이 끝난 후 도연이와 저, 순자 씨 3명은 회장님의 묘소를 찾았어요. 푸른 언덕 위에 자리 잡은 묘소는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명이 나란히 서서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절을 올렸어요. 할아버지, 잘 지내셨죠? 도연이가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눈으로 보는 세상은 정말 따뜻합니다.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 저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인사했어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해요, 영원히. 순자 씨도 깊숙이 절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회장님, 저희 잘 살고 있어요. 수진 씨랑 도연이 저 끝까지 행복하게 살다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푹 쉬세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3명을 포근히 감싸주었어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저희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3명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묘소를 바라봤어요. 저희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42년 만에 찾은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보여주신 사랑. 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